자, 몇 년도까지 집값 돌아갈까요? 이 질문 저희가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이번에 한은에서 저출산 대책 발표를 한 것도 비슷한 내용이라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몇 년도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요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2015년, 왜냐면 2014년 7월에 초이노믹스 발표하고 그 다음에 9월에 재건축 연한 완화 발표하고 12월에 부동산 3법을 통해서 이 부동산 3법은 재초안 폐지, 분상제 폐지, 그 다음에 조합원 3주택 허용, 즉 재건축 띄우기 법이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찬성하신 분이 건설업계에도 관련이 있고 주택도 많으신 이런 분들이 많이 찬성했다고 하죠. 당시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 요거는 LTV 70%까지 풀고. 그러니까 2015년부터 뭐가 늘어났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집값 거품이 생겨난 거라서 요때 가격까지 떨어져야 된다. 다만 2015년 가격까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가나 또는 소득 상승률을 더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화폐가치 하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멋진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값 떨어져도 코로나 거품은 빠진다. 2019년 수준까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런데 저희는 코로나 때 거품이 더 붙었더라도 지금까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9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은 2019년에 잠깐 데드캣 바운스 나고 집값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로 거품 더 붙었다고 해서 집값이 계속 더 덜 떨어진다, 더 오르는 상황에서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분석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때 가격까지만 떨어진다, 코로나 거품만 빠진다, 혹은 뭐 2017년까지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뇌피셜의 경우가 많죠. 내가 분석해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까지 떨어지는 이유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처음에가 2015년부터 거품이 가속화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거품이 더 빠져야 되는데 덜 빠진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전세자금대출 완화 때문에 거기까지 떨어지긴 쉽지 않다. 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초이노믹스가 촉발제였다, 트리거가 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근에 한은에서 그런 발표를 하죠. 가계부채 80%, GDP 대비 80%까지 가계부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경제가 계속 침체가 될 것이다. 근데 막상 이 GDP 대비 80%가 되는 그 시기가 언제였었냐? 우리나라 그때로 따져보면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 정도였다. 그러니까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을 써줬죠. 물가 상승이나 소득 상승분 생각해서 2015년 가격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 요거를 좀 저희가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한은에서 좋은 표현을 써줬습니다. 실질 주택 가격이 2015년 수준까지 떨어져야지 출산율이 괜찮아진다. 물론 여기 와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값 때문에 결혼 안 하냐. 집값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집값 도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집값 도 문제인 부분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혼자 낳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성이 애를 가지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여성이 애를 가지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 요것은 차이가 큽니다.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애를 갖기 전부터 일단은 결혼을 해야지 애를 갖죠. 그죠? 결혼을 해야지 애를 갖는데, 결혼을 하려면 요즘엔 집이 있어야 돼. 근데 하다못해 전셋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집값 거품 띄워놓고 전세 시장에도 거품 집어넣어서 전세가도 올라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을 산다든가 전세 대출을 갚는다든가 갚다 보면은 애를 키울 여력이 어디냐. 근데 요즘에 사교육비 어느 정도예요? 물론 물가 상승보다 사교육비 상승이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라갔죠. 왜냐면 애들이 줄어드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죠. 메가스터디면 사교육 시장에 엄청난 큰 손이죠. 근데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지금 2017년부터 출생자 수가 40만 명을 하회하고 있으며 2035년부터 25만 명에서 30만 명. 10년 후에는 대학 입학 경쟁률이 1대1이 될 가능성. 그래서 뭐 학령인구 감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한 20년 정도 지나봐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싸그리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막 한 3등급, 4등급 정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요. 그때는 9등급 받아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정원 대비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교육시장도 망하는 거고. 그런 거고. 지금 발표된 거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 극단적인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22년 0.78인데 지금 최근 0.7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2006년 이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출산율이 지난해 사상 최저치인 0.78까지 하락했고 올해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원인은 고용, 주거, 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 이런 건데 핵심은 고용, 주거, 양육이에요. 근데 고용, 내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버느냐? 그랬으면 우리나라 노후 빈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겠죠. 주거, 집 사서 죽어요. 주거 마련하다가 죽어납니다. 그렇죠? 양육.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안 되고요. 집값은 비싼데 소득은 적어요. 그러니까 맞벌이 해야 되죠. 맞벌이가 요즘엔 거의 필수죠. 물론 엄청 고용봉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양육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계속 나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막히죠. 경력 단절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출산율이 줄어든 거예요. 즉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근데 둥지가 없죠. 둥지가 떠돌아다녀야 돼. 그런 새는요 알을 하나밖에 못 낳아요.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먹이가 풍부해야 알을 낳죠. 근데 먹이는 줄어들고 둥지 지을 곳도 없고 그런데 알은 낳아라. 알 낳으면 내가 싸게 둥지 지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줄게. 이런 게 되겠냐. 그런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다. 그래서 특징 쭉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 제가 제일 강조한 부분이 이거예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냥 수요가 줄어들어서 집값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의 하락으로 노년 부양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 같은 데서는 우리가 이야기한 게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값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몰고 와요. 영상 보지도 않고. 저희 이미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계속 그 얘기 했었어요. 노년 부양비. 부양비가 많이 들어가서 복지에 많은 자금을 쓰는데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냐.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졌는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냐. 그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없는데. 그런 거라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고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우리나라 출산 여건 모두 OECD 34개국의 평균 수준까지 개선될 경우 그래야지 살아난다는 거죠. 출산율이. 그래서 실질 주택 가격의 경우 OECD 34개국 평균 수준까지 생각을 했을 때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준다. 정부 지출 늘리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 늘리고 청년층 고용률 이게 핵심이죠. 늘리고 그 다음에 도시 인구 집중도 낮추고 메가시티 서울 만드는 거는 미친 소리예요. 출산율 올린답시고 신생아 특례대출 내주고 청년층 둥지 만들어준다고 청년층 드림 청약 통장 이런 거 만드는 거 의미 없어요. 서울이 집중도가 큰데 그러면은 일자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일자리로 올라오죠. 근데 그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고 집값을 막 올려놔요. 수요가 늘어나서 그러면은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주거 빈곤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해야지 정책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게 뭐예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와 수도를 분리하자. 그래서 지방 분산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하면서 계속 서울 집 사세요. 서울 집 사고 꽉 쥐고 계세요. 독점하고 계세요. 팔지 마세요. 그래서 공급 부족을 만들어서 집값을 계속 올려봅시다. 그러니까 매국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 수준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한 2015년 정도까지 가격은 가야 된다. 왜냐면 67%까지 낮춘 건 불가능하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왜 2015년까지 갈 수밖에 없느냐. 그래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요.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경제가 계속 안 돌아가면서 집값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이번에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거의 계속 떨어졌죠. 아베노믹스 유동성을 아무리 풀어도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집값 계속 떨어졌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다 수요자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죠. 이 사람들 부담돼가지고 팔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때까지 팔진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다 그런 예측했어요. 올라가는 시기엔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떨어지는 시기엔 말 바꾸죠. 올라가는 시기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해요. 떨어지는 시기엔 말을 바꾸죠.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왜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요? 쥐들이 여태까지 계속 예측해가지고 사람들 사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은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격이 거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수요가 받쳐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왜 하락장이 길어지느냐? 돈을 모아야 집을 사죠? 대출만 받아가지고 집 사는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 몇 년은 모아야 돼요? 그러면 그 최소 몇 년을 모으는 그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기가 있고 이게 상승장에서 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상승장에서 빚 막 내주기 시작할 때 그때 우르르 터져가지고 미래 수요까지 다 끌어다 썼어요? 이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장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 터진 것들은 아예 10년 뒤에 집을 살 미래 수요들까지 다 끌고 와서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거품이 언제부터 쌓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 다 생각해보면 실질 주택 가격이 2015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미세하게 올라가던가 이렇게 거의 안 올라갔어요. 오히려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 그러다가 2015년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2018년 조금 떨어지고 19년 말에 조금 다시 대들게 보완스 하다가 2020년, 21년 이렇게 튀었어요. 매우 소량의 거래량이요. 그리고 아예 이렇지도 않은 지역들은 2020년에 갑자기 이렇게 튀었어요. 그리고 요만큼 빠진 거죠. 실질적으로 요만큼 빠졌다가 정부에서 풀어줘서 요만큼 다시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여력이 되는 가격은 요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통 거품이 안 낀 지역들은 어차피 뭐 2020년부터 떴더라도 2015년에도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고 거품이 낀 지역들을 보면 2015년부터 거품이 껴서 여기서 막 2018년에 고점 맞이하고 여기서 코로나 터지고 2020년에 그러니까 요 수준까지는 다시 떨어져야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태까지도 드린 거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2019년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게 경제가 받쳐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다. 그래서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은에서도 똑같은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뇌피셜로 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떨어져도요 사람들이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19년 혹은 뭐 많이 떨어져도 2017년까지밖에 안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랑 분석 자체가 다르지 않냐. 이런 것들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